어머니, 제가 평생 지연이 눈에 눈물 안 나게 할게요. 제 목숨 걸고 약속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듬직한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이 번지르르한 얼굴로 말하던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놈의 눈동자 속에 어른거리던 것은 사랑의 불꽃이 아니라 제 딸의 미래를 담보로 인생을 역전시키려는 더러운 욕망의 불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저놈은 내 딸의 인생에 기생하려는 독버섯이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딸의 화원에 자라난 저 독버섯을 내 손으로 직접 뿌리 뽑아버리겠다고.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 이 갈비찜 정말 최고예요.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지연이가 왜 그렇게 어머니 음식 솜씨를 자랑했는지 알겠어요. 제 앞에 남자가 제 딸 지연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능청스러운 웃음을 흘립니다. 박준호. 대기업 과장의 훤칠한 키, 서글서글한 눈매.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채워진 퍼즐처럼 누가 봐도 완벽한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제 딸 지연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제 어깨에 기댄 준호의 팔을 연신 쓸어내리며 복숭아빛으로 물든 뺨을 부비기 바빴습니다. 29, 제 인생에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남자를 들인 제 순진한 딸. 그 눈부시게 행복한 얼굴이 눈에 밟혀 저는 애써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쓴물을 삼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입에 맞는다니 다행이네, 박서방. 많이 먹게 해. 지연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더니 이제는 자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겠구먼.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지연이 그리고 어머니까지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자신만만한 목소리. 그 말과 함께 놈의 시선이 아주 찰나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스쳤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아주 짧은 묵례처럼 보였지만 그 눈동자는 곧장 자석처럼 옆으로 이끌렸습니다. 나란히 놓인 제 명의의 작은 상가 권리증 액자. 금빛 테두리가 저녁 조명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짧고 은밀한 순간이라 아마 사랑에 눈먼 제 딸은 평생 눈치채지 못할 그런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 번뜩이는 그 순간의 탐욕을. 저는 말없이 갈비찜에서 가장 부드러운 살점을 골라 그의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둬라. 앞으로 내 놈이 편히 삼킬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도 없을 테니.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간 지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준호는 굳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소파 등받이에 팔을 올리고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살갑기 짝이 없는 행동. 하지만 고급 향수 냄새에 섞여 그의 손끝에서는 어딘지 모를 비릿한 쇠 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온기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의무를 다하는 로봇처럼 기계적이고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연이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지연이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든든한 아들이자 사위가 되어 드릴게요. 고맙네, 박서방. 그런 마음만으로도 든든하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들, 내 놈의 그 더러운 속내를 모르고 들었다면 아마 이 늙은 어미는 감격의 눈물이라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60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구르고 구르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저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 미세한 틈 사이에 숨겨진 시커먼 진실을 읽어내는 건 저에게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오래된 본능이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인간들을 저는
너무도 많이 봐왔으니까요.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온 지연이가 그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참, 지연아. 너희 이제 슬슬 신혼집도 알아봐야지. 마음에 드는 데는 있고?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진짜 의도를 숨긴 채 제 말에 지연이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가 그러는데 우리 그냥 엄마 집 근처로 얻을까봐. 그래야 엄마 외롭지도 않고 우리도 자주 들여다보지. 좋지? 어머니만 괜찮으시다면요. 아무래도 지연이가 어머니랑 떨어지는 걸 마음에 걸려 해서요. 사실 제 직장이랑은 거리가 좀 있지만 제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마음 편한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손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강남의 노른자 땅, 제가 가진 작은 상가와도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놈은 짐짓 아량을 베푸는 척하며 제 남은 재산 가까이의 딸이를 틀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 시커먼 말에 감동한 제 딸은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어 라며 그의 팔에 더 세게 매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 어리석고 순진하기 짝이 없는 가여운 양을 저 굶주린 맹수의 아가리 앞에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놈이 돌아가고 지연이가 행복한 꿈나라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자개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전화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먼지만 쌓여가던 이름.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 최 사장.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동대문에서 만두 장사를 할 때 시장의 굳은 일, 더러운 일 가리지 않고 해결해주던 흥신조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빳빳한 지폐 몇 장을 주머니에 챙겨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술에 취한 듯 잠에 잠긴 듯한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최 사장? 나야. 동대문에서 제일 잘 나가던 만두집 이선영.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기억의 서랍을 열었다는 듯 한층 또렷해진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 사모님,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잘 지내셨어요? 형님 돌아가셨단 얘기는 들었는데. 아이고, 됐고, 일 하나만 맡아줘.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제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최 사장은 직감적으로 평범한 일이 아님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술기운이 싹 가셨습니다. 누굽니까? 박준호. 35. 동문그룹 과장. 내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놈이야. 최 사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수많은 의심과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그만의 방식이라는 것을. 과거 싹 다. 태어난 곳부터 학교는 어디 나왔고 집안은 어떻고 전에 만나던 여자는 없었는지. 특히 돈 문제. 아주 깨끗하게.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다 털어줘. 알겠습니다, 사모님. 일주일만 주십시오. 돈은 걱정하지 마.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제대로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골목은 마치 저의 심연처럼 캄캄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막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과연 저 어둠 속에서 어떤 추악한 진실이 썩은 뿌리를 드러낼까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비장하게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의 눈부신 미래에 드리운 저 어둠을 걷어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제 손에 움켜쥐고야 말 것입니다. 일주일.
제 인생에서 그렇게 길고 축축하며 지옥 같았던 일주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눅눅한 솜처럼 제 몸에 들러붙어 질척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과 함께 강남의 유명 예물숍과 한복집을 순례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인 척, 자애롭고 인자한 장모인 척 광대 노름을 해야 했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온갖 종류의 비단과 영롱한 보석들이 눈앞에서 빛을 잃고 아른거렸지만 제 눈에는 그저 값비싼 잿더미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이 빛이 가락지 어때? 투명한 게 꼭 우리 준호 오빠 마음 같아서 되게 점잖아 보이지 않아? 한껏 들떠 제잘거리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이명처럼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보드라운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딸은 뭘 골라도 안목이 참 높아. 박서방이 참 좋아하겠어. 속에서는 시커먼 불덩이가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욕지기를 애써 삼키며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렸다면 그저 제가 늙고 병들어 쓸데없는 의심이 많아진 탓에 멀쩡하고 선량한 청년을 멋대로 재단하고 오해한 것이라면 제 딸의 생애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하고 눈부신 시간을 제가 망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생각들이 날카로운 얼음 가시가 되어 밤새도록 제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뇌리에는 어김없이 그놈의 그 서늘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 오랜 경험이 제 온몸의 세포가 미친 듯이 경보를 울리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아니다. 저놈은 절대 아니다. 저놈은 내 딸의 인생을 집어삼키러 온 약탈자다. 그렇게 피가 마르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시간이 흐르고 약속한 지 정확히 7일째 되던 날 저녁상을 물리고 지연이와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낡은 휴대폰이 짧게 그러나 운명처럼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 사장. 내용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늘 가시던 순댓국집. 9시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오랜만에 시장 친구들 만나서 회포 좀 풀고 올게. 문단속 잘하고 먼저 자. 응, 엄마.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고 술 많이 마시지 마. 해맑게 손을 흔드는 딸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등을 돌려 현관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낡은 순댓국집 문을 열자 뜨겁고 후덥지근한 김과 함께 익숙한 돼지뼈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 최 사장은 이미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사이 그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지도가 더욱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앉으시죠. 그의 맞은편에 앉자 그는 말없이 앞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쓱 밀었습니다. 봉투에서는 마치 오래된 지하실에서 나는 것처럼 눅눅하고 불길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준호, 출생지, 가족관계, 학력. 모든 것이 그가 말했던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이나마 제가 틀렸기를 바랐던 어리석은 마음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부터
제가 몰랐던, 제 딸이 몰랐던 그놈의 진짜 인생이 시궁창 냄새를 풍기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이혼, 전처와의 사이에 2살배기 아들 하나, 혼인신고까지 마쳤던 법적 부부. 이혼 사유는 박준호의 상습적인 도박과 주사, 그리고 폭언. 거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보고서에는 그가 아내의 월급은 물론 아내의 이름으로 거액의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결국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고 잠적했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아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조차 무시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 짐승도 제 새끼는 거두는 법인데.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젊은 여자의 흐릿한 흑백 사진과 함께 그녀의 현재 직업과 근무지가 선명한 고딕체로 박혀 있었습니다. 최유리, 33세, 현 강남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중.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류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등골을 타고 얼음물이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히도 서늘하고 명징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래, 내 촉이, 내 예감이, 내 60평생의 경험이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가 감히 내 딸을 넘본다고?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낮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도 차가워 제 자신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최 사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돼지머리 편육 한 점을 새우젓에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는 프로였습니다. 의뢰인의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다음 지시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사진, 녹취, 계좌 추적 내역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아니, 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경찰? 법? 그런 시시하고 재미없는 걸로 끝낼 생각 없어. 감히 내 딸 인생 전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기를 치려 한 놈이야. 그런 놈은 법의 심판대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곳에 세워야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제 발로 그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어야 해.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순댓국 열기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가 정교하고 잔인하며 아름답기까지 한 복수의 밑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 수고했어. 이건 약속한 수고비. 그리고 저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보너스. 한 가지만 더 부탁하지. 최 사장의 눈이 술기운과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제 의도를 이미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 부동산, 이번 주 주말에 우리 딸이랑 사위놈 데리고 집 보러 갈 거야. 시간 약속 좀 잡아줘. 중개인은 반드시 최유리, 그 여자로. 제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알아차린 최 사장의 주름진 입가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순댓국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니, 이 게임의 규칙은 처음부터 제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끝은 박준호, 내 놈의 완벽하고 처절한 파멸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일부러 지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빵집에 들러
가장 화려하고 커다란 딸기 케이크를 샀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에 탐스럽게 올라간 새빨간 딸기들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케이크 상자를 보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제게 안겼습니다. 우와, 엄마, 웬 케이크야? 무슨 날이야?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제 생애 가장 다정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딸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생기라고. 내 앞길을 막는 나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눈부신 행복만 가득하라고. 이 엄마가 미리 축하하는 거지. 그래, 지연아. 너는 곧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될 거야. 내 눈부신 인생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이 엄마의 통쾌하고 완벽한 선물을. 그날 밤 저는 곤히 잠든 지연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새근새근 내쉬는 숨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이토록 어여쁘고 순수한 내 아이. 저 아이의 맑고 투명한 세상에 곧 얼마나 끔찍하고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지를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제때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비장하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지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쌀밥과 뽀얀 국물이 우러난 미역국, 그리고 폭신하고 노란 계란말이. 마치 아이의 생일날처럼 저는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연이는 식탁에 앉으며 잠이 덜 깬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진수성찬이야? 나 아직 생일 멀었는데. 그냥 엄마가 우리 딸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 낮고 비장한 목소리에 지연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든 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맞은편에 앉아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어미로서 이 아이를 세상에 내놓은 사람으로서 저는 피하지 않고 진실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얘기 잘 들어. 그리고 절대 놀라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내 곁에 있을 거니까. 저는 밤새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던 말들을 차분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라는 남자를 처음 만났던 날, 그의 완벽함 속에서 느꼈던 미세한 위화감, 그리고 그 서늘한 눈빛에서 시작된 저의 의심, 그리고 결국 최 사장에게 그의 뒷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까지. 거기까지 말했을 때 지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준호 오빠를 뒷조사해? 엄마가 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엄마가 함부로. 이건 범죄야, 엄마. 그럼 넌 그놈에 대해 뭘 아는데? 저도 모르게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오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최 사장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미역국 그릇 옆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읽어봐.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하는 그 완벽한 남자의 진짜 얼굴이 어떤 건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란 말이야. 지연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서류 봉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연이는 결국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얇은 종이가 넘어갈수록
아이의 얼굴은 점차 생기를 잃고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2년 전 이혼, 숨겨진 아들, 상습적인 도박, 사체, 폭언. 인쇄된 활자들이 살아있는 독충처럼 아이의 눈에 박힐 때마다 아이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 낡은 유모차 옆에서 아이를 안고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전처의 사진을 본 순간 지연이의 손에서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큰 눈에서는 댐이 무너진 듯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 충격, 그리고 한때 미친 듯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감.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아이의 여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이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망가진 인형처럼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딸의 몸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위로나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독하고 잔인한 진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제가 된 마음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거실 창밖으로 들어오던 아침 햇살이 어느덧 기울어질 무렵 한참을 오열하던 지연이는 마침내 울음을 그치고 텅 빈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마치 푸른 불꽃 같은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딸의 그 눈빛에서 제가 그토록 원했던 답을 보았습니다. 제 딸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긴.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처절하게 갚아줘야지. 감히 내 금쪽 같은 딸 인생을 망치려 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건지 그놈의 뼛속 깊이 영혼에 똑똑히 새겨줘야지. 제 말에 지연이는 비로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던 순수한 소녀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잃은 어미 사자처럼 차갑고 잔인하며 결연한 미소였습니다. 응, 엄마. 나 엄마랑 같이 할래. 저 인간. 아니, 저 벌레만도 못한 놈. 내 손으로 직접 끝장내고 싶어. 그날 이후 저희 모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을 시간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저희는 다가올 주말의 결전을 위해 치밀하고 완벽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호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저희 모녀가 함께 신혼집을 보러 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 장소는 전처인 최유리가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바로 그 부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관련 인물을 한자리에 모아 그놈이 빠져나갈 모든 구멍과 변명할 모든 틈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저는 최 사장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 다른 손님은 일절 받지 말고 모든 직원은 자리를 비우게 할 것. 오직 최유리와 그 아이만 그곳에 존재하게 할 것. 두 번째, 수집된 증거를 가장 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한 서류 제시는 너무 시시하고 약했습니다. 저희는 최 사장의 도움을 받아 박준호가 과거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테이블을 뒤엎으며 행패를 부리는 CCTV 영상과 술에 취해 전처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는 음성 파일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처의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 쓴 차용증 사본과 위자료와 양육비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차명 계좌 내역까지, 이 모든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터뜨리기 위해 저는 작은 만년필 모양의 USB 하나에 모든 파일을 담았습니다. 그 만년필은 제가 결혼 선물이라며 그놈에게 직접 건네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각자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판을 짜고 태어난 장모를 연기하며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를 던지며 놈의 숨통을 조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사랑에 빠진 약혼녀를 연기하다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가장 큰 피해자로서 그의 위선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차갑게 돌아섬으로써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안겨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대사를 맞춰보며 서로의 눈빛과 손짓 하나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기록할 장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볼펜 모양의 고성능 녹음기와 제 안경테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모든 대화와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그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완성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집안에는 칼날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흥분과 짜릿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슬프고 우울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한 세상과 파렴치한 인간에게 맞서 저희 모녀의 존엄과 인생을 되찾기 위한 통쾌하고 정의로운 전쟁이었습니다. 결전 전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있는 지연이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떨리니? 아니, 엄마. 하나도. 그냥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 그 인간이 무너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딸의 단단하고 차가운 눈빛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딸은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더욱 강해진 들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배우들은 각자의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했고 무대 장치 또한 한치의 오차 없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이 잔인하고도 화려한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했습니다. 마치 이 잔인한 연극을 위한 조명이 완벽하게 설치된 것처럼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 모든 소음과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박준호라는 남자는 제 손으로 만들어낸 지옥의 무대 위에서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 저희는 1시간 전부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어 보이는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제 안경테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눈, 초소형 카메라가 번뜩이고 있었고 손에 든 가방 안에는 만년필 모양의 USB와 볼펜 녹음기가 조용히 그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역시 제가 골라준 순수하고 청초해 보이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순진무구한 미소 대신 모든 것을 각오한 자의 단단하고 서늘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눈빛으로 마지막 결의를 다졌습니다. 엄마, 나 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니. 그리고 이건 복수가 아니야, 지연아. 정당방위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제 말에 지연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주도권을 쥔 공격수였습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준호와 그의 부모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예비 사부인이라는 여자는 제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늘 너무 고우시다. 좋은 날이라 그런지 얼굴이 활짝 피셨네. 과찬이세요, 사부인. 어서 들어오세요. 준호도 어서 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준호는 제 딸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자기 오늘 천사 같네.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는데? 그 역겨운 말에 지연이는 소름이 돋는 것을 참으며 연습한 대로 그의 품에 살짝 안기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빠도 오늘 너무 멋있다. 그들의 위선적인 사랑 노름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둬라. 너희들이 웃을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예비 안사도는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도 아시겠지만 우리 준호가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는 기대가 좀 커요. 결혼하면 지연이가 회사 그만두고 내조에만 전념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부인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준호가 밖에서 편하게 일하려면 안에서 아내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내의 도리 아니겠어요? 허허. 그의 압이라는 자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사돈어른.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는군요. 저희 지연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한 아이입니다. 결혼 때문에 제 딸의 꿈을 꺾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 말의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비 시부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고 박준호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옛날 분이시라 그러세요. 당연히 지연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그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그래, 오늘 이후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침내 약속 시간이 다가왔고 저희는 모두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최 사장이 예약해둔 그 부동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다가올 폭풍을 기다렸습니다. 지연이는 박준호의 옆에 앉아 긴장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애써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유리. 서류 속 흑백 사진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또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약속하신 분들이시죠? 그녀의 시선이 저와 지연이를 지나 박준호에게 닿는 순간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며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것을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야, 사무실이 아주 널찍하고 좋네.
역시 강남은 달라. 최유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박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고객님들의 집을 안내해드릴 중개보조원 최유리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평온해서 더욱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박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지못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이 제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상담 테이블에 마주 앉자 최유리는 준비한 매물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유창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추천하는 매물들은 모두 박준호와 그녀가 과거에 함께 살았던 동네 혹은 함께 미래를 꿈꿨던 장소들과 기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아주 많아요. 근처에 공원도 있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 예쁜 카페들도 많아서 데이트하기에도 좋고요. 두 분이서 저녁에 산책하시면 참 좋겠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준호에게 비수처럼 날아가 박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고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넥타이를 풀었다 조였다 했습니다. 예비 안사도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조금 답답해서요.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유리는 어머, 죄송합니다. 저희 아기가 잠이 깼나 봐요라며 자연스럽게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2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이 많아 어리둥절한 듯 동그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박준호를 발견하고는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아, 빠. 그 한마디에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완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호의 부모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아이와 최유리 그리고 내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이는 드디어 때가 왔다는 듯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준호를 응시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최유리는 아이를 더욱 고쳐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천진하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아빠를 알아봤구나. 그런데 어쩌지? 저 아저씨는 이제 내 아빠가 아닌데 다른 예쁜 이모랑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 거래. 그녀의 목소리는 비수보다 날카로웠고 독보다 지독했습니다. 박준호는 완전히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당신 대체 누구야? 어디서 남의 귀한 아들한테 아빠라고 불러. 저는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만년필 모양의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경을 고쳤으며 이 잔인한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 이 안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제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사무실 안 모두의 시선이 제가 테이블 위에 놓은 작은 만년필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 값비싼 만년필은 더 이상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위선적인 삶을 종결시킬 사형 집행인의 칼이었고 모든 거짓을 불태워버릴 심판의 불꽃이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부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깟 만년필 안에 뭐가 들었다고. 시어머니 될 뻔했던 여자의 목소리가 의심과 짜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의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의 뚜껑을 열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잔인한 연극에 진짜 막이 올랐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어둡고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찬 불법 도박장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고성을 지르는 박준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판만 더, 딱 한 판만 더 가면 본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비켜, 이 새끼들아. 그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일행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결국 테이블을 뒤엎으며 광기 어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가 제 딸 앞에서 보여주던 점잖고 능력 있는 대기업 과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욕망에 눈이 먼 한 마리의 짐승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과 제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추악한 이면을 마주한 그들의 얼굴은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대체 무슨... 하지만 그들의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화면은 검게 변했고 대신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 그리고 그보다 더 날카로운 박준호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시끄러워.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 도박 빚 갚느라 내 월급 전부 쏟아붓고 내 이름으로 사채까지 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은 어떡하라고. 그 새끼가 내 새끼인지는 어떻게 알아? 닥치고 돈이나 구해와. 안 그러면 너랑 그 새끼 둘 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한강물에 던져버리는 수가 있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 그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녹음된 음성 파일 속에서 최유리의 절규와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뒤섞였습니다. 현실의 최유리는 아이의 귀를 막고 고개를 떨군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을 그녀의 고통과 서름이 응축된 침묵이었습니다. 박준호의 어머니는 결국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아버지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호, 그 자신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변명과 거짓말이 차단된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 모니터의 마지막 화면에는 그가 전처의 명의로 빌린 사채 계약서와 그의 차명 계좌 내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박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때, 박서방? 아니, 박준호 씨. 내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드나? 제 목소리에 그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증오, 그리고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의 손을 벌레 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그리고 그 입으로 다시는 내 딸 이름을 올리지 마. 역겨우니까. 바로 그때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제 딸, 지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처럼 차갑고 경멸 어린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박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서 약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박준호 씨,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해서 오히려 무섭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여준 사랑, 당신이 내게 속삭였던 미래,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군요.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배경과 내 조건을 사랑했던 거군요. 아니,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이용하려 했던 거겠죠. 지연이는 들고 있던 약혼 반지를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랑 내 인생을 엮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 처음 본 사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이별 통보였습니다. 증오나 분노의 표현보다 그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가장 큰 모멸감. 박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사돈 되실 뻔했던 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여기 있는 모든 증거 자료는 박준호 씨의 회사 감사팀과 언론사 몇 군데에 제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유리 씨가 받아야 할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소송, 그리고 사기 결혼 시도에 대한 제 딸의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 변호사 비용은 제가 전액 지원할 생각입니다. 아들 교육 잘못시킨 데가 톡톡히 치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딸의 손을 잡고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눈부시게 쏟아지던 오후의 햇살은 마치 저희 모녀의 완벽한 승리를 축복하는 스포트라이트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한 가족의 비명과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딸의 어깨를 굳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짜릿하고 후련한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의지한 채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추악한 욕망도 저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의 폭로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놈이 이 사회에서 다시는 고개조차 들고 다닐 수 없도록 그의 존재 자체를 뿌리 뽑아버릴 생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희 모녀는 곧장 최 사장이 소개해준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 이루어져 마치 현대적인 요새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 변호사는 저희가 내민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감탄과 경탄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따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개인이 수집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 저쪽에서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승소입니다. 변호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와 지연이는 서로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단순히 이기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박준호라는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뼈저리게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제 말에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건을 전문으로 하니까요. 그날부터 저희의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응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증명 발송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박준호와 그의 부모에게 혼인빙자 사기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과 최유리 씨에 대한 과거, 양육비 및 위자료 일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금액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모자랄 정도의 금액.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옥 같은 압박감을 선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박준호의 회사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박준호의 비윤리적인 사생활과 사기 행각이 담긴 진정서를 그의 회사 감사팀과 인사팀, 그리고 노동조합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대기업의 이미지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그들로서는 이러한 직원의 비위 사실을 절대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진정서에는 그가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까지 교묘하게 섞어 넣었습니다. 회사가 자체 조사를 벌이도록 유도하는 미끼였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고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박준호는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권고였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습니다. 그의 경력과 사회적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명문대 출신,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왔던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박준호가 동종업계로는 절대 재취업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제 말에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몇 가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주요 헤드헌팅 업체 여러 곳과 그가 속했던 업계의 주요 기업 인사팀 앞으로 박준호의 비위 사실에 대한 익명의 투서를 발송했습니다. 물론 그가 과거 저질렀던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요. 투서의 내용은 공익제보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박준호라는 인물은 절대 채용해서는 안 될 위험인물이라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그의 사회적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업계에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작은 회사에 운 좋게 들어간다 해도 그의 이름 뒤에는 평생 사기꾼, 폭력범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될 테지요. 모든 것을 잃게 된 박준호와 그의 가족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뒤늦게 저희 집으로 찾아와 대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현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저희 죄가 큽니다. 제발 우리 준호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빌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뻔뻔하게 며느리의 내조를 운운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과거의 진실을 몰랐다 한들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들을 감싸고 용서부터 구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까? 진정으로 당신들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기는 한 겁니까? 인생 망친 죄는 당신들 아들에게 있고 자식 교육 잘못한 죄는 바로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 죄값을 함께 치르세요. 저는 그들의 눈앞에서 현관문을 소리나게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그들의 절규와 통곡이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정심? 가여움? 그런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준호에게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인생,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했어. 내 탓이라고?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둔 것뿐이야.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기대하라고. 내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 사실은 천장이었다는 걸 곧 깨닫게 해줄 테니.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와의 통화는 더 이상 제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장애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차분하고 서늘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망가진 결혼 예물을 모두 환불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공부 시작해볼까 해. 예전에 하고 싶었던 플로리스트. 엄마랑 같이 작은 꽃집 하나 차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 우리 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엄마가 뭐든지 다 지원해줄게. 저희 모녀는 함께 꽃시장에 가서 예쁜 꽃들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박준호라는 악몽은 저희의 삶에서 점차 희미한 배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아직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축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박준호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저희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늘어난 티셔츠를, 잘 손질된 머리 대신 기름지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의 모습은 한때 그가 얼마나 번지르르한 껍데기를 쓰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희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희 인생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길거리에 널린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현관문 밖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정말 다 잘못했습니다. 비에 다 젖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연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동정심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 박준호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엉망인 얼굴로 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다 젖었으니 들어오지 말고 그냥 가세요. 우리 집이 당신 같은 쓰레기를 걷어주는 폐기물 처리장인 줄 압니까? 제 목소리에 그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화면 속에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시끄럽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로 내 두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다시는 걸어 다니지 못하게 만들 테니 명심해. 저는 매정하게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뱀의 머리는 밟아도 꿈틀거리는 법이야. 동정심은 저런 놈에게는 사치일 뿐이야.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기 전까지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돼. 제 말에 지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준호는 다시는 저희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유리 씨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감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어떡해요? 방금 박준호 부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밀린 양육비랑 위자료, 전액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입금하겠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유리 씨.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소송과 그의 부모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의 부모가 결국 자신들이 살던 집을 금매로 팔아 모든 빚을 청산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따뜻한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은 것뿐이에요. 그 돈으로 우리 아기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맛있는 거 먹여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걱정하지 말아요. 그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사모님, 그리고 유리 씨도 이제 아기랑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앞으로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언니, 동생처럼, 친구처럼. 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허탈한 기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자의 인생을 그 지독한 구렁텅이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드디어 미뤄왔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던 그릇을 꺼내고 지연이는 서툰 솜씨로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비싼 와인 대신 저희는 시원한 맥주캔을 높이 들어 부딪혔습니다. 깡하는 경쾌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끝이야. 아니야, 엄마. 엄마가 없었다면 난 아마 평생 그 인간한테 속아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했을 거야. 엄마가 내 인생을 구해준 거야. 고마워, 엄마. 그리고 사랑해. 지연이는 쑥스러운 듯 말하며 제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입맞춤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제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팠던 과거와 상처받았던 마음, 그리고 새롭게 그려나갈 미래에 대해서 저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내고 보듬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치유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고요하고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법정 다툼도 구차하게 매달리던 그놈의 마지막 모습도 이제는 모두 어젯밤의 악몽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저희 모녀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냈고 마침내 저희의 힘으로 완벽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더러운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자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원래는 한 남자의 아내, 한 가정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쓰였을 그 돈. 하지만 이제 그 돈은 오롯이 저희 모녀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망설임 없이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거대한 비행기를 배경으로 똑같은 선글라스를 낀 채 나란히 선 저희 모녀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오랜만에 아이처럼 들떠 제 팔짱을 끼고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믿어줘? 우리가 진짜 세계 여행을 가는 거야. 그것도 크루즈로. 그럼 믿고 말고. 우리 딸 덕분이지. 그 지긋지긋한 놈을 걷어차버린 용감한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호사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 저희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공항의 소음 속으로 경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이미 지중해의 푸른 바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에서 꿈에 그리던 크루즈선에 승선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하얀 성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크루즈의 모습에 저희는 잠시 말을 잃고 감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저희에게 배정된 발코니가 딸린 스위트룸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이것 봐. 바다가 바로 눈앞에 있어. 발코니 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짭짤한 내음과 함께 밀려 들어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지중해. 그 위를 떠다니는 하얀 요트들. 갈매기들의 자유로운 날갯짓. 그 모든 풍경이 마치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한참을 서서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저희를 올가매는 과거도 불안한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부신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여행이 시작되고 저희는 매일매일 축제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가판 위에서 요가를 하며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했고, 낮에는 기양하는 도시의 아름다운 골목들을 탐험했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의 하얀 골목을 거닐고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의 성벽 위에서 붉은 지붕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선상 파티에 참석해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지연이는 여행 내내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쪽 보고 웃어봐. 하나, 둘, 셋. 찰칵 하는 셔터 소리와 함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사진 속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름진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의 모든 주름은 제가 살아온 치열한 인생의 훈장이었고 제 딸을 지켜낸 승리의 증거였으니까요. 여행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크루즈는 고요한 밤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고 가판 위에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차려입고 발코니에 나란히 섰습니다. 손에는 차갑게 칠링된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아련하게 반짝였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먼저 침묵을 깨고 저를 불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면서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겠지?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이 아니라 지금이야.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모녀잖니? 응, 맞아. 엄마 말이 맞아. 고마워, 엄마.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멋진 세상을 보여줘서 아이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천만에. 이 엄마야말로 고맙다, 우리 딸. 내가 그 모든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줘서, 그리고 이 늙은 엄마와 함께 기꺼이 새로운 모험을 떠나줘서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밤하늘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눈부신 내일을 위하여. 쨍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샴페인 잔이 부딪혔습니다. 저희는 황금빛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짜릿한 기포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그동안 저희를 짓눌렀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남편이나 사위 혹은 남자의 존재가 필요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자 가장 든든한 가족이니까요. 저희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파도가 닥쳐와도 저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그리고 더 눈부시게. 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밤바다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란다, 아가야. 그리고 우리는 그 실전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지. 제 옆에서 제 딸 지연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희 모녀의 통쾌한 복수극은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